역세권 재개발 투자 시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참 관심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주의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상세히 알려주시는 분은 또 적은 것 같아요. 자, 역세권 재개발 투자 시에 주의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 방송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딱 역세권 재개발을 집어서 얘기를 하셨겠죠. 이제 역세권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들이 없어요. 이제 초기에 이제 진행하는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역세권 재개발로 어디 아파트가 들어섰더라 이런 거 찾기 힘드실 겁니다. 뭐 역세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 뭐 이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 세미나도 오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도보다는 칠판을 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예. 오늘 뭐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줬던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걸로 다 진행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재개발. 왜 굳이 역세권 재개발인가? 왜 굳이 역세권 재개발인가?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니까 당연히 이 역들은 우리 그 도시계획에서도 지금 기조가 그렇습니다. 컴팩트 시티, 컴팩트. 그리고 컴팩트 시티를 연결해서 컴팩트를 네트워크하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자. 이런 겁니다. 왜냐? 이렇게 역들이 있는 곳은 역에 많이 지으면 그만큼 자동차 이용교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이용교통이 줄어드니까 통행 시간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통행 시간들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기름 이런 것들 낭비가 덜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개발을 하고 높이 짓고, 그리고 남아있는 땅덩어리에는 역을 연결하는 그냥 이런 식이죠. 예를 든다면 여기 있다면 역세권에는 높은 건물들을 짓고 또 이 여기 있는 곳에다가 높은 건물들을 짓고 이 남아있는 이 땅덩어리 이 얘네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이고 이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생길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런 기반 시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자. 더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면 이 역사가 있다면 이 역사에는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에 혜택을 줍니다. 혜택. 왜냐하면 역세권 가까이는 높이 짓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데 한 500% 기본적으로 준다. 용적률 500% 준다.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역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얼마 정도를 주느냐? 보통 250에서 300% 사이입니다. 용적률이 뭡니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땅 면적에 비해 가지고. 땅이 100평이 있다면 역세권 재개발은 500평만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재개발들은 250에서 30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역세권 재개발은 50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사업비가 그만큼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높이 개발을 해줘가지고 이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도 지방의 도시들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워낙 소멸이 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 역세권 재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알겠고 그러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뭡니까 도대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할 사항 되게 많아요. 재개발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요즘에는 재개발을 하는데 다들 이제 신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신축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축들을 이제 워낙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빌라들이라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제외해 준다든지, 임대사업자 넣으면 주택수에 제외해 준다든지, 종부세에 제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많이 합니다. 신축을 하면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초기 재개발이라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의 문제가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요것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청산됩니다. 청산. 그냥 현금 주고 너 못해 이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주의를 하시라. 역세권 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언제다라고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5년
재당첨, 재당첨 제한.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투기 가열지구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구역이 다 투기 가열지구 안에 있다. 용산에 하나 있고 뭐 강남에 있다. 뭐 이러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역세권 재개발은 역 주변으로 재개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역 주변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이렇게 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시에서 또 구청에서 이렇게 수립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변경을 해서 해제를 하거나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 사업으로 넣기에는 조금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그리고 입맛에 개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역세권 재개발할 때. 그래서 총 3가지 크게 본다면 이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세부적인 방법들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겨운 감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이제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게 복잡하고 이 사업들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되게 좀 꺼려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일단 절차를 조금 알면 됩니다. 우선 초기 재개발, 뭐 역세권 재개발도 포함입니다만 초기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먼저 동의서 걷죠. 동의서를 진구를 딱 하기 시작합니다. 연본 동의서라는 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구획계를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구청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는 이 구역들이 동의서를 모아왔는데 여기가 진짜 재개발을 진행해도 되는 구역인가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요. 그 검토가 바로 사전 검토라는 겁니다. 그 사전 검토 자격이 주어지고 그 사전 검토를 통과를 했다. 여기는 무조건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시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시청 접수를 해요. 자, 시청에다 접수를 하면 시청에서 똑같습니다. 또 사전 검토를 또 합니다. 왜? 구청에서 했는데 왜 또 굳이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구청은 그 행정구역 안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시청은 시 전체를 바라보고 그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윗단에 있는 상위 계획들하고 만족을 하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접수를 하고 시청에도 접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죠.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제한을 겁니다. 행위 제한이라고 하죠. 행위 제한을 걸고 이 행위 제한이 걸리고 나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짓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 권리산정 기준을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짓지를 못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공람 공고를 하죠. 공람 공고. 이 공람 공고가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 공고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곳입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 도계위에 심의를 하죠. 요 전에 공람 공고하고 나면 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 주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주민들을 대변하죠. 구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합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말씀드렸던 원으로 일가, 거기가 지금 공람 공고가 났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구역 지정입니다. 지정. 결정 고시라고 그러죠. 결정이 났다 하고 고시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자, 이제 요거를 알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원래 구역 지정입니다. 요 날이 원래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할 때 요게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아시겠죠? 요 날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요 전에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축이라 하더라도. 이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참고로 이제 뭐 재개발 형태가 또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지금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접수하는 날. 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모아.
자, 그 다음에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 하나 남았죠? 바로 신속. 신속은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날 전에 보존 등기, 그러니까 준공이 됐거나 모아타운은 예외입니다. 모아타운은 착공입니다. 착공 기준이다. 그 전에 착공이 됐다라고 하면 입주권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실 때는 꼭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전화 주셔가지고 점검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세미나에 오세요. 세미나 안내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